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상식 밖의 고사성어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 선조들의 지혜를 단 4글자로 담아낸 고사성어. 언어는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신조어가 새롭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고사성어가 살아남은 이유는 4글자, 이 4글자에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고사성어의 특징 중 하나는 아무래도 짧은 말로 긴 내용을 압축해서 담아내는 경제성과 간결성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짧다 해도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된 데에는 앞뒤의 맥락이 있는데 그것을 생략한 채 사용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서 원뜻과 전혀 다른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원래의 뜻과 현재의 뜻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고사성어를 담아 풀이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의미의 차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나 시사점 또한 전하고 있는데요. 고사성어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맥락과 깊은 뜻을 통해 세상의 이치나 인생의 교훈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옛날 이야기 듣듯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식 밖의 고사성어 함께 들어보실까요? 일자천금. 문장이 아주 훌륭하다. 권력자의 책을 누가 감히 고칠 수 있는가? 고사성어에는 책에 관한 것들이 꽤 있는데 그중 한우충동은 도서나 저자기의 양이 많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책의 양이 아니라 내용이나 완성도를 나타내는 성어 중에 일자천금이 있다. 일자천금은 글자 하나에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글씨나 문장이 아주 훌륭하다는 말이다. 글자 하나에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니 그 글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떤 문장이 훌륭하다는 객관적 기준은 없겠지만 저마다 좋아하는 책이나 가슴을 울린 문장을 접한 일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일자천금의 작품을 남기기를 바라며 독자들은 일자천금의 작품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런데 일자천금의 기준에 문학 이외의 다른 힘이 적용한다면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의 입장은 달라진다. 전국시대 진나라 왕인 영정, 훗날의 진시황은 1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왕이 어렸기 때문에 어린 왕을 보좌한다는 명목하에 여불위는 상국의 신분으로 섭정을 했고 실권을 행사했다. 여불위는 거상 출신답게 막강한 부를 자랑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의 집에서 시중드는 가동만 해도 10,000명이었다고 한다. 이런데다 정치 권력까지 장악했으니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여불위는 재력을 바탕으로 각지의 농객과 학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후하게 대접했는데 그의 집안에서 지냈던 식객이 3,000명이나 되었다. 재력과 권력을 모두 쥐다. 당시에 전국 사군이라 해서 식객과 빈객 접대로 이름을 날리는 4명의 인물이 있었다. 위나라의 신릉군, 초나라의 춘신군, 조나라의 평원군, 제나라의 맹상군이었다. 여불위는 진나라에는 이 4명과 비견할 정도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 없는 탓에 나라의 위상이 뒤처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방에서 인재를 모아 식객으로 삼아 후원했다. 수천 명의 빈객을 접대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문화적 토양도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거느리고 있는 빈객의 수를 국력 가늠의 척도로 삼기도 했다. 그래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빈객을 초빙하는 데 공을 들였다. 여불위는 어느 정도 식객의 규모가 갖추어지자 이들에게 책을 쓰게 했다. 그 책이 여씨춘추이다. 여씨춘추는 20여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백과사전식 책인데 천지와 만물과 고금에 대한 내용을 두루 담고 있어서 전에 없는 규모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책 이름도 공자의 춘추에 견줄만 하다는 의미에서 여씨의 춘추라고 지었다. 여씨 춘추는 최고 권력자의 기획하에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공동 집필의 방식으로 만든 책이었고 진나라를 대표하는 저작이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궁벽한 서쪽 나라이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이 척박했던 진나라는 비로소 내세울 만한 저작을 갖게 되었다. 20만 자 중 단 한 글자. 책이 완성되자 여불위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수도의 성문에 책을 진열해 놓고 누구든 볼 수 있게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포했다. 이 책에 단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1000금의 상금을 주겠다. 책이 너무도 완벽해서 한 글자도 고칠 데가 없다는 이 말은 책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다. 상금 소식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여불위가 상금까지 내건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 기록에는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그의 입장에서 추측해보자면 우선은 책의 완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진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완성된 책에 대한 수정사항을 받아들일 만큼 여불위가 공개적인 비평도 수용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였다. 이유가 무엇이든 책에 대한 자긍심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여불위 개인의 위세도 떨칠 수 있고 진나라도 드높일 수 있는 극적인 홍보 이벤트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면 한자를 고쳐 1000금을 손에 넣으려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보자. 1000금이라는 거액의 상금도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그보다도 여씨 춘추를 고친 인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절호의 기회였다. 책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20만 자 중에 한 자는 손댈 게 있겠지. 세상에 절대적으로 완벽한 책이란 없는 법.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역시나 글 좀 읽는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고 돈과 명예를 안겨줄 그 한 글자를 위해서 먼저 책을 열심히 읽었다. 세상의 학자들이 죄다 제 발로 찾아와서 눈에 불을 켜고 여씨 춘추를 이잡듯이 꼼꼼히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별도의 노력 한 방울 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책의 홍보에 성공한 이 단계에서 여불위의 의도는 이미 달성되었다. 완벽한 저작은 없다. 완벽한 권력이 있을 뿐. 책을 읽은 도전자들은 방대한 양과 폭넓은 내용에 압도되었고 한자 정도는 바꿀 수 있으리라던 예상도 허무하게 빗나갔다. 이미 책의 완성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주도로 완성된 저서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책 뒤에는 일개의 학자가 덤비지 못할 막강한 힘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다. 한 글자라도 손을 댄다는 것은 곧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섣부른 도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그러니 호기롭게 도전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을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어느 누구도 한자를 바꾸지 않았다. 아니 바꾸지 못했다. 권력자의 책에 손댈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여불위는 애초에 이 점을 깊이 알고 있었다. 여씨 춘추에 대한 그의 넘치는 자신감은 학문이나 도서에 대한 애정보다 권력 장악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여씨 춘추가 일자 천금이 된 것은 책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 권력이 완벽해서이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칠 때를 찾아 바꾸는 권력에 저항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훌륭한 문장, 진정으로 존경받는 권력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점입 가경.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진다. 남다른 방식으로 뛰어난 경지에 이르다. 먹방. 이 단어를 검색해보면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로도 뜻풀이가 나온다. 먹방이 TV나 유튜브를 잠식한 지 오래되었지만 솔직히 먹방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은 천편일률적인 이런 방송의 지겨움을 넘어선 지도 한참 되었다. 우리 사회가, 특히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먹방에 빠져 있는지를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글까지 찾아 읽어가며 나만 동참 못하는 듯한 이 현상을 이해해 보려고도 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어렵다. 그러나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럭저럭 대략적인 흐름 정도는 알고 있으려 한다. 먹방과 더불어 요리를 다루는 채널도 많다. 이런 채널을 좀 보다 보니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하면 먹는 즐거움을 더 높일 수 있을지를 많이 연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음식 조합도 따지고 식감도 맛도 따져가면서 전에 없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며 그 결과를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먹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고 답한다. 맛과 요리와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다. 점입가경은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다와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이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두 번째 뜻은 현대에 추가된 것으로 대상을 비유적으로 비꼴 때 사용한다. 원래의 뜻인 첫 번째 뜻은 중국 유명 화가의 식습관에서 나온 말이다. 고개지는 동진의 화가다. 그는 회화의 대가일 뿐 아니라 화론이라는 회화 이론서도 남겼는데 이 책은 중국 예술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와 영향을 갖는다. 창작과 이론에 모두 정통했던 고개지는 특히 인물의 초상화를 많이 남겼는데 사람의 개성과 특징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고개지가 했던 다음 말을 보면 인물화의 대가에게도 초상화 그리기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림 중에 그리기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고 그 다음은 산수이고 그 다음은 개와 말이다. 고개지는 그리기에 가장 쉬운 것이 동물이라고 했다. 동물은 형체만으로도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생김새가 비슷하면 금세 알아볼 수 있다. 그 다음이 산수인데 같은 자연 풍경이라 해도 산의 기세나 물의 기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의 특징은 이목구비의 생김새 이외에 자세, 몸짓, 표정, 눈빛 등으로 드러나는데 핵심을 포착해서 그리는 것이 관건이므로 눈빛을 선하게, 악하게, 날카롭게, 부드럽게 그렸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기도 한다. 그 사람 고유의 개성을 결정짓는 것은 생김새 이외의 것에 있다. 눈, 코, 입의 생김새를 뚫고 나오는 정수이자 핵심이 화폭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화가에게는 미세한 관찰력과 표현력이 모두 필요하다. 고개지가 인물화를 그릴 때 가장 중시하고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눈이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는 말처럼 고개지도 눈빛에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보았다. 고개지의 이 말은 중국 회화에서 너무도 유명한 말이 되었다. 고개지는 회화뿐 아니라 문학과 서예에도 뛰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제절, 화절, 치절, 삼절이라 불렀다. 제절은 재능이 출중하다는 것이고 화절은 그림에서 출중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절의 치는 어리석다 또는 미치광이라는 뜻인데 치절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의 성격이 보통 사람과 달리
독특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개지의 특이한 언행에 관련한 일화가 여럿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가 점입가경과 관련이 있다. 사탕수수 먹는 방법. 비범한 면이 많았던 그는 사탕수수를 즐겨 먹었다. 당시 사람들은 사탕수수를 먹을 때 보통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를 먹고 그 다음에 끝부분의 순서로 먹었다. 뿌리 쪽에서 단맛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맛있는 부분을 처음에 먹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단맛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먹다가 달지 않은 부분이 나오면 맛이 없어서 그냥 버리곤 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탕수수를 먹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고개지는 이와 반대로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줄기를 먹고 마지막에 뿌리 부분을 먹었다. 단맛이 약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제일 단맛을 볼 수 있는 순서였다. 남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먹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친구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고개지가 답을 했다. 이렇게 먹어야 점점 단맛이 강해진다. 고개지는 단지 먹는 순서를 반대로 했을 뿐이지만 먹을수록 단맛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끝까지 달게 먹을 수 있었고 버리는 부분도 줄일 수 있었다. 단맛을 점점 강하게 즐겼던 것이다. 맛있는 부분을 먼저 먹느냐, 나중에 먹느냐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고 그저 사탕수수를 맛있게 먹는 방식일 뿐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음식 맛을 보는 것도 남들처럼 관습대로가 아닌 자신의 방식을 찾거나 남들과 정반대의 방식을 시도하고 음미하는 것이다. 사탕수수를 먹는 회화의 대가에게서 눈여겨볼 것은 익숙하고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 낯설지만 독특한 방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도전 정신은 똑같은 사탕수수에서도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맛뿐 아니라 어떤 상황, 특히 재미 측면에서는 그 강도가 약한 것에서부터 점점 강해지는 것이 좋지 거꾸로가 되면 흥미가 떨어진다. 인간의 뇌가 담백한 맛에서 자극적인 맛으로 무덤덤한 재미에서 짜릿한 재미로 가야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으니 말이다. 결국 맛과 재미는 강도의 배열에 따라서 그 기쁨도 달라진다. 앞에서 말한 음식과 요리에 진심인 사람들의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는 말과 고개지의 대답은 완전히 일치한다. 같은 상황에서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최상의 것을 찾아내려는 시도의 결과인 셈이다. 점입가경의 현대판이라 해도 될 만큼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탕수수의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일상을 예술적으로 즐기는 법. 고개지가 말한 점입가경을 직역하면 점점 뛰어난 경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경이란 경지나 수준을 말하는데 예술 표현에서 자주 쓰인다. 고개지가 사탕수수의 맛을 예술의 경지로 표현한 것은 음식 맛으로 예술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중국의 전통과 관련이 있다. 예술 비평을 할 때 품평이라는 표현을 한다. 여기서 품은 사람의 입이 세 개 있는 글자로 고대의 원뜻은 많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것을 분별해내고 수준의 고하를 가려낸다는 뜻으로 확장되어 사물의 등급이나 우열을 구별한다는 뜻이 생겨났다. 또한 음식의 맛을 표현할 때도 품자를 썼다. 차를 마시고 음미하며 차의 등급을 나누는 것을 품차라고 한다. 그리고 일품 요리, 그 작품은 일품이다. 솜씨가 일품이다. 라고 할 때도 이 품자의 뜻이 살아난다. 음식의 맛에서 시작한 품자는 후에 분별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서 사람의 인품이나 수양의 정도를 나눌 때에도 쓰였다. 고개지가 살았던 위진대에는 인물 품평이 성행했다. 인물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평하는 구품 중정제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관리의 품계를 나누었다. 역시 같은 위진대의 시품이라는 시 비평서에서는 역대의 시를 9등급으로 나누어서 수록했다. 이렇게 품자는 맛의 표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와 작품, 감상과 비평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였다. 중국에서는 음식을 먹는 일상적 행위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예술적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미각 표현을 예술 비평에 사용했다. 일상이 곧 예술이 되므로 이 자체로 멋스럽다. 회화의 최고 경지에 오른 고개지 역시 창작 행위와 사탕수수 먹기를 동일선상에서 즐겼다. 점입가경이라는 표현도 이런 수준에 올랐기에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탕수수나 예술이나 남과 다른 시각과 방법을 통해서 진정한 맛과 멋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해준다. 그래서 3절 중에 제절이나 화절보다 치절이 가장 얻기 어려운 별칭이다. 언행이 독특하기만 해서는 한낱 미치광이라는 비웃음을 살 수 있지만 특이한 언행이 남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전의 것보다 좋다면 세상은 그를 창의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경쟁사회에서는 남보다 잘하기를, 뛰어나기를 강요한다. 이것은 남과 같은 길에서 남과 같은 방식으로 하되 잘하고 뛰어나라는 뜻이다. 이게 쉬운가?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도 많고 이들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남과 다르게 해봄직하다. 죄다 한 방향으로 질주하는 중에 잘하고 뛰어나게 되는 것보다 방향을 좀 틀어보는 다르게의 방식이 훨씬 즐겁다. 같은 것을 두고도 다르게 되려면 시도를 해봐야 한다. 다르게가 곧 창의성이다. 고개지도 남다른 시도를 해보고 자신만의 맛을 찾아냈다. 한번 해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습관의 노예다. 개인의 습성과 사회의 관습에 묶여있는 존재라서 다르게가 잘 안 된다. 그럼에도 잘하기보다는 다르게 해보자.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다르게 하다 보면 나만의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생활이 조금씩 즐거워진다. 식자우환, 아는 게 병이다. 글을 읽는 여자가 뜻밖의 화를 부르다. 식자우환은 글을 아는 것이 우환이란 뜻이다.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의 한자 버전이라 하겠다. 아는 게 병인 채로 살지 모르는 게 약인 채로 살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무언가를 알게 돼서 괴로운 것과 아무것도 몰라서 탈없는 것,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반대로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한데 글을 아는 것이 어째서 우환이 되어버린 것일까. 삼국시대 조조의 지략가 중에 서서가 있었다. 서서는 원래 조조의 휘하에 있었다가 유비에게 투항해 온 인물이었는데 조조와 유비가 신야에서 전투를 할 때 유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큰 활약을 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유비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만 조조에게는 아깝게 놓친 얄미운 물고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신야의 전투를 계기로 유비는 서서를 확실히 신임하게 되었고 그를 중요한 책사로 삼았다. 반면에 조조는 서서를 되찾아오고 싶어 했다. 서서히 돌아선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까 생각하던 중에 서서가 효자로 이름이 났으니 그의 어머니를 볼모로 잡아서 협박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조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학식이 높고 의기가 있었던 서서의 어머니는 조조에게 잡혀왔어도 아들에게 내 걱정은 말고 기왕에 유비에게 간 이상 거기서 주군을 잘 섬기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예상외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조조 측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었다. 위조된 어머니의 편지. 그것은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로채서 그 필체를 모방해 가짜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조조에게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꾸미면 서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어머니의 필체를 본다면 가짜 편지일 줄은 꿈에도 모를 테니 이번에는 성공할 것으로 판단했다. 위조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들아, 나는 조조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 너도 이곳으로 돌아오거라.
모친의 글이 당연히 진짜인 줄 알았던 서서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조조에게 잡힌 신세이고 어머니를 살리려면 다시 조조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유비를 등지고 다시 조조에게로 돌아갔다. 위조된 편지가 먹혀든 것이다. 떠나면서 그는 유비에게 제갈량을 추천했고 알다시피 유비와 제갈량의 만남으로 천하삼분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자신은 유비를 떠나지만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나 제야에 묻혀 농사짓던 청년 제갈량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면서 서서는 유비에 대한 충정을 대신했다. 아들이 편지를 들고 돌아온 것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조조의 계략임을 알게 된 어머니는 참담했다. 아들이 조조에게 돌아온 것은 밝음을 버리고 어두움을 찾아온 것이라면서 자신이 아들의 앞날을 망쳤다고 탄식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태가 모두 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기에 이런 말을 남겼다. 여자가 글을 아는 것이 우환이구나. 어머니는 이 일의 발단이 자신이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서서의 어머니가 여자 식자 우환이라고 한 것은 다른 평범한 여자들처럼 글을 몰랐다면 편지가 오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필체 위조 따위에 함정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여자임에도 글을 안다는 것이 평소에는 자부심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글을 안다는 남다른 재능으로 인해서 자식을 그르쳤다는 판단이 들자 자부심도 재능도 아닌 우환이라고 통탄한 것이다. 봉건 시대에는 많이 배우고 계명한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선구자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난데없이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만일 어머니가 글을 몰랐다면 그렇다고 조조가 서서를 포기했을까? 어머니의 판단처럼 가짜 편지만 아니었다면 서서는 유비 밑에 그대로 있었을까? 조조는 아마 편지 위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두 모자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시대 여성이 글을 읽는다는 것. 그 옛날 글자를 아는 사람, 즉 식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 아주 적었다. 글을 안다는 것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시대이므로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었다. 권력은 지식이 대중화되거나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게다가 그 권력이 여성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 대중들이 혹은 여성들이 글을 알고 책을 읽고 사고가 깊어지면서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을 반기는 시대가 결코 아니었다. 여자 식자 우환을 풀어보면 대략 책 읽는 여성은 위험하다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중국뿐 아니라 서양에도 물론 오랜 기간 있었다. 여성이 책을 통해서 판단력을 강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남성들이 어떻게든 여성이 똑똑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미 강을 건너왔듯 글을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여성도 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장으로 진입한 것을. 여자 식자 우환이라는 말은 여자가 글을 하는 것의 위험성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여자라는 말은 빼고 뒤의 내자만을 성어로 쓰면서 뜻은 더 확대되었다. 그러나 원래는 아들의 잘못된 상황을 판단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 어머니의 후회 가득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아는 것이 병은 여자뿐 아니라 남녀 불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한 사람이 있다. 소식은 송나라 시대 사람으로 호가 동파여서 소동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인생의 우환은 글을 하는 데서 시작되니 이름을 대충 쓸 줄 알면 글 읽기를 그만두어도 되지. 어째서 초서를 배워 빨리 멋있게 쓴다고 자랑하는가. 책을 펼치면 당혹스러워 걱정만 생긴다. 여기서 초서란 중국 고대의 글씨체 중 하나다.
초서는 필획을 생략하거나 간략화해서 쓰기 때문에 반듯하게 쓴 정자와 달리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가 어렵다. 간신히 알아보았다 해도 이름난 서예가들마다 필법이 제각기 달라서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글자 공부의 최고 난이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초서는 대충 쓴 이름 석자와 대비가 된다. 수식이 석자우화는 성별을 떠나 이제 인생 보편의 문제가 되었다. 인식의 확대는 때로는 괴로움이다. 소식은 송대뿐 아니라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석학이자 천재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책을 펴는 순간부터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한 것을 보면 많이 아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듯도 하다. 무엇이든 알수록 득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소식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았을 때의 괴로움이 아닐까. 책에서 얻은 지식만이 아니라 간단한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곤란에 빠지는 일도 있으니 말이다. 모르고 지나갔다면 더 좋은 일들도 있다. 특히 남들은 아직 모르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주변에 알려야 할지로 고민이라면 이 또한 안 해도 될 걱정거리가 된다. 인식의 확대는 때로 고통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소식의 말대로 이름만 쓸 정도로 살 것인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요즘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라 모르려야 모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게다가 이름 쓸 줄 알게 되면 다른 것도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호기심이고 능력이며 식자로 인한 우환을 겪으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나 발전도 이룰 수 있다. 우환이 두려워서 식자를 스스로 제한한다면 같은 자리에 머물거나 퇴보할 수 있다. 여자 식자 우환에서 식자 우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많은 일을 겪어왔다. 아는 것이 때로는 화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는 게 병이 되지 않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간담상조. 간과 쓸개까지 내보일 수 있는 친한 사이. 간과 쓸개까지 내보여야만 하는 거짓 우정. 간담이 서늘하다. 간이 작다. 간이 크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듯이 굴다. 오장육부 중에서도 간과 쓸개가 들어간 표현들이 있다. 사람의 담력이나 배포를 나타내기도 하고 중요한 장기인 만큼 모든 것을 다 내준다는 뜻으로도 쓴다. 거기다가 별주부전에서 토끼가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앙큼한 말로 용왕을 감쪽같이 속인 것까지 더해보면 간과 쓸개의 의미가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고사성어에는 우정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다. 중국 역사에는 세상이 칭송하는 진정한 우정을 나눈 인물들도 많았고 거기서 유래한 표현도 꽤 있다 보니 그렇다. 지음, 지기, 관포지교, 문경지교, 막역지우 등 한 번쯤 들어보았음직한 말들이 모두 참된 우정을 뜻한다. 간담상조도 그중 하나이다. 간담상조는 간과 쓸개가 서로 비춘다는 뜻으로 간과 쓸개까지 내보일 정도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귄다는 말이다. 그러나 간담상조의 애초의 뜻은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유우석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당대의 문인이자 관리였는데 정치적인 일로 좌천을 당하게 되었다. 좌천 가야 할 곳은 파주였다. 파주는 현재의 귀주성에 있는 곳으로 중국 서남부의 외진 곳인데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의 귀주성이란 그야말로 오지 중의 오지, 험지 중의 험지였다. 그러나 아무리 멀고 험한 땅이라 한들 황제의 명을 받은 관리라면 근무지로 가야만 했다. 유우석은 당시 80이 넘는 노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가자니 걱정이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자니 길고 험난한 길에 오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부임주로 떠나라는 나라의 명과 어머니 부양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유종원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 역시 당대의 문인이자 관리였고 유우석의 친구였다. 유종원과 유우석은 젊은 시절부터 동년이었다. 동년이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동기생들을 부르는 말이다. 동년 관계가 되면 같은 해에 합격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이후의 관직 생활에서 사회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동년들끼리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데 유우석과 유종원은 이런 공적인 관계를 넘어서 사적으로도 상당히 친밀했다. 이들이 단순한 입사 동기를 넘어 평생의 친구가 된 데에는 계기가 있었다. 과거에 합격한 직후에 청년이었던 두 사람은 영정혁신이라는 정치혁명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패기 있는 신입이었던 둘은 혁신에 참가해서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혁신은 실패했고 이 일로 인해 10수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좌천되는 정치적 고초를 겪었다. 예나 지금이나 관직이 고위급이 될수록 권력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권력자로부터 먼 곳에 있을수록 직급은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었다. 권력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곧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권력의 측근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어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수도인 장안에서 까마득히 먼 귀주로 발령이 났다는 것 자체가 관직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뜻한다. 젊은 시절에 만나서 정치적인 뜻을 같이 했고 어려움도 함께 겪다 보니 두 사람의 우정은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도 어느덧 중년이 되었다. 발령지 교환을 요구하다. 유우석이 어머니 문제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유종원도 유주로 자천을 당했다. 그리고 친구가 부임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서 자신과 유우석의 근무지를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의 근무지인 광서성이 그나마 귀주성보다는 오고 가기에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무지를 맞바꿔달라는 요구가 흔한 일도 아니었고 더구나 정치혁신을 시도했다가 좌천된 신하의 요구라니 쉽게 수락될 리가 만무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유종원은 황명을 거역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죄를 기꺼이 받을 각오로 상소를 올렸다. 유종원의 상소는 결국 수락되지 않았다. 친구를 위한 그의 노력은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이런 정황을 모두 알게 된 다른 친구의 도움으로 귀주성이 아닌 연주로 근무지가 바뀌었다. 유종원의 상소가 즉각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상소 덕분에 유우석은 규제행을 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작 상소를 올렸던 유종원은 변동 없이 예정지인 유주로 갔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공경에 처하면 진위가 드러난다. 두 사람과 친구였던 대문호 한유는 유종원이 죽자 그의 묘지명을 썼다. 묘지명에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일생과 성품, 기릴 만한 사건을 쓰는데 한유는 발령지를 바꾸려 노력했던 일을 예시로 들면서 유종원의 사람됨을 기록했다. 선비는 공경에 처했을 때 절개와 의리가 드러난다. 요즘 사람들은 평소에는 같이 지내고 서로 그리워도 하고 즐거워도 하며 술자리나 연회를 마련해서 서로를 초대하곤 한다. 농담과 억지 웃음을 해가며 서로 양보도 한다. 손을 마주잡고 패와 간을 서로 보여주며 하늘의 해를 가리키며 눈물 흘리면서 살아도 죽어서도 배반하지 말자며 마치 진실인 듯 맹세한다. 하지만 일단 작은 이해관계 앞에서는 덜끝만한 이익까지 따져가며 눈을 돌려 모르는 사이인 척한다. 함정에 빠지면 손을 뻗어 구해주기는커녕
반대로 구덩이로 밀어넣고 돌까지 던진다. 모두가 이렇다. 이는 짐승이나 오랑캐도 차마 하지 않는 일이거늘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유정원의 일화를 듣는다면 조금이나마 부끄러워할 것이다. 한유는 유종원의 참된 우정을 모범 사례로 들어 당시의 거짓된 인간관계에 일가를 던졌다. 유종원의 우정과 의리도 생각할수록 감탄스럽고 한유가 쓴 묘지명도 읽을수록 명문이다. 그래서 나열한 술자리, 연회, 거짓 웃음, 헛된 맹세, 값싼 이해관계는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고 처참한 수준을 덮는 가림막에 불과하므로 시끌하고 떠들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짓의 모습은 항상 요란하다. 그 요란함을 벗겨내야 민낯이 드러나는데 민낯을 밝히는 것이 바로 곤경과 고난이다. 우정이라는 허울 아래 이익과 술수가 난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1200년 전의 위 문장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은 세상은 변해도 인간의 얄팍한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거짓 우정은 이렇듯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이는 과장과 자극이라도 있어야 간신히 믿을까 말까 하는 관계를 속일 수 있는 것이다. 간과 쓸개를 꺼내어 보인다는 말은 원래 이런 거짓된 인간관계를 향한 신랄한 비판이었다. 믿음 없는 관계에는 허세만 가득하다. 창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군자의 사귐은 담백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 술과 같다. 군자는 담백함으로 친해지고 소인은 달콤함으로 절연한다. 장자가 본 군자의 우정은 담백하다. 앞서 본 묘지명에서 한유가 비판했던 거짓 우정은 달콤하고 자극적인 소인들의 사귐이니 한유와 장자는 결국 같은 얘기를 한 것이다. 반면에 군자의 사귐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억지가 없기에 그저 담담하고 고요하며 심지어 심심한 듯하다. 물과 물이 서로 침투하여 섞여도 어색하지 않게 하나가 된다. 군자의 사귐을 물에 비유한 것은 물의 속성이 우정의 본질과 닮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에는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다. 친구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말에 들어맞는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생각해보면 좀 특이하다. 무조건적인 관심과 애정이 전제되는 혈연이나 가족 관계도 아니고 잘난 모습만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이해 관계도 아니다. 피도 섞이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는 사이도 아니다. 장점도 허물도 잘 아는 친구는 그래서 인간의 사회성이 만들어낸 인간관계의 최상위 레벨이라 할 수 있다. 참된 우정은 가장 높은 단계의 인간관계다. 이우석은 부임지를 바꿔달라고 친구에게 말한 적이 없지만 유종원은 친구의 성품과 집안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청해서 상소를 올렸다. 진정한 우정은 겉과 속이 언제나 같다. 아니 겉과 속을 나눌 필요조차 없다.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친구의 사정을 알고 화려한 언사나 꾸밈이 없어도 견고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간이니 쓸개니 들출 이유가 없다. 요즘은 소통의 시대이고 표현의 시대다. 말이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표현하고 드러낸다. 표현하고 드러내는 만큼 소통이 잘 되고 교류가 원활해야 할 텐데 현실도 정말 그런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도 있다. 말하지 않는데 어찌 알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알았던 대표적인 예가 관중과 포숙이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친구였다. 성인이 된 후 관중은 포숙과 같이 장사를 하고도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고 포숙에게 도움이 될 거라며 벌였던 일 때문에 친구를 오히려 공경에 빠뜨렸고
관직에 3번 나갔지만 3번 모두 주군에게서 쫓겨났고 전쟁에 3번 출정했다가 3번 모두 도망쳤다.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한 행동을 했음에도 관중은 그 이유를 포숙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포숙 역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싸움을 했어도 심하게 했을 일이었고 절교를 했어도 여러 번 했을 일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시시콜콜하게 묻고 변명하는 일 자체가 아예 없었다. 포숙은 관중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비난도 추궁도 일절하지 않았다. 훗날 관중이 자신의 이런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행동에도 너그러웠던 포숙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같이 장사하고 낸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을 때 포숙이 나를 탐욕스럽다 여기지 않은 것은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포숙을 위해서 했던 일로 인해서 그가 더욱 난처하게 되었을 때 포숙이 나를 어리석다 여기지 않은 것은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군주에게 쫓겨났을 때 포숙이 나를 어리석다 여기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전쟁에서 도망쳤을 때 포숙이 나를 비겁하다 여기지 않은 것은 내게 노모가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나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숙이다. 구구한 변명도 공허한 칭찬도 필요 없는 이런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의 처지를 잘 아는 데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현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과거 이력을 알아야 가능하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나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숙이다 라는 관중의 명언은 포숙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다.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사정은 있기 마련이고 가족끼리도 속속들이 다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그 사이 어디쯤인가에서 필요한 존재가 친구이다. 관중과 포숙은 참된 우정을 보여줬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가면을 쓴 거짓 관계라면 오히려 친구 따위는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만일 단 한 명이라도 지음이 있다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다. 세상사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진위가 가려진다. 이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공경 가운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관중과 포숙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둘은 굳건한 신뢰와 지지를 통해 오해 없이 서로에게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되었다. 유정호는 죽기 전에 자신이 쓴 글의 모든 원고를 유우석에게 남기며 문집으로 엮어줄 것을 부탁했다. 유우석은 유종원의 문집을 엮고 서문도 썼으며 유종원의 어린 4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았다. 그리고 한유는 이 둘의 깊은 우정을 묘지명에 남기며 오늘날의 껍데기뿐인 거짓 우정을 비판했다. 이렇듯 간담상조는 원래 간과 쓸개까지 내보여야 믿을 수 있는 거짓 우정을 꼬집은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간과 쓸개까지 보여줄 수 있는 속 깊은 사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인다. 오늘날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정의 의미는 전자와 후자 중 어디에 더 가까울까? 촌철살인. 간단한 말로 핵심을 찌르다. 머릿속의 상념을 끊어내는 수양의 한마디. 유독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있다. 공자는 번지르르한 말을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고 했지만 사실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말이 주는 즐거움도 크다. 게다가 장황한 말보다 의표를 찌르는 짧은 한두 마디는 깊은 여운을 남긴다. 촌철살인은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말이다. 쇠붙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했으니 말의 날카로움과 정확성이 강조된 표현이다. 여기서 촌은 한치라고 하는 길인데 우리말로 마디라고 뜻풀이하기 때문에
통상 손가락 한마디의 길이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한치란 손가락 하나의 좌우 폭을 나타내는 크기다. 초는 의사가 환자를 진맥할 때 손목에서부터 손가락 하나의 폭을 띄운 위치에 맥을 짚은 데서 나온 글자다. 결국 한치란 손가락 하나의 폭에 해당하는 작은 크기를 나타낸다. 이처럼 작은 쇠붙이인 촌철로 사람을 죽이려면 급소를 정확하게 겨누어서 단번에 살인에 이르게 해야 할 것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다. 촌철살인의 표현이다 라는 것은 날카롭고 정확한 짧은 한마디의 말이 마치 사람을 죽일 정도로 힘이 있다는 의미다. 100만 마디, 1000만 마디의 장황한 말보다 핵심적인 한마디 말의 힘은 크다. 또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촌철살인의 표현을 하는 것도 어렵다. 간단한 말로 핵심을 찌르는 능력은 단시간에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촌철살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단지 말의 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까? 이 성어가 기록된 문장을 먼저 보기로 하자. 말의 힘, 말의 무게. 어떤 사람이 술에 한가득 병기를 싣고 와서 그중 하나를 꺼내서 던지고 다시 또 하나를 꺼내서 던지지만 그렇게 해도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단지 한 치의 쇠붙이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살인의 기술을 전수하는 글처럼 보인다. 게다가 살인수단이라는 항목에 수록되었으니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글은 송나라 임재종의 선승인 대해선사 종고가 한 말이다. 이름 높은 승려였던 대해선사는 찾아온 손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대에게 종교적 깨달음의 실마리를 주곤 했는데 촌철살인도 그런 대화 중 나온 표현이다. 여기서 살인은 그저 비유일 뿐이고 실상은 마음에 생겨나는 잡념이나 망상을 끊어낸다는 것이다. 잡념이나 망상은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데 심하면 살인에 빗댈 만큼 극단적으로 없애야 하는 것임을 뜻한다. 술에 한가득 담긴 병기는 수양과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지만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즉, 일체가 소용이 없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만 다급해져서 이것저것 되는 대로 방법을 동원하는 꼴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날카로운 병기를 수없이 던져본들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다. 왜 그런가? 핵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법은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반면에 집중해서 핵심을 파악한다면 단 한 치의 쇠붙이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다. 촌철살인에서 죽이는 대상은 마음속 상념이다. 머릿속에 피어나는 온갖 생각을 다 끊어내야 한다. 상념이 다 사라지고 마음을 비운 상태. 이게 쉽지가 않다. 보통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아무 생각 말라고 하지만 잘 안 된다. 오죽하면 멍 때리기라는 말이 다 생겼을까. 촌철살인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다. 깨달음에 이르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생각을 다 걷어내고 그래도 자꾸 움찔거리는 상념의 싹을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것이다. 결국 무기를 던지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자신이며 말이 겨누고 있는 대상도 남이 아니라 자신이다. 모두 나를 향해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다. 촌철살인은 단지 말의 힘을 강조한 것일 뿐 아니라 종교적 수련과 깨달음에 관한 표현이다. 하지만 굳이 종교를 논하지 않더라도 촌철살인을 일상에 적용해 본다면 자신에게 던지는 경구 정도가 될 것이다. 진부한 말에는 각성 효과가 별로 없다. 마음과 정신이 다소 느슨해졌을 때 얼음물을 끼얹듯이 각성시키는 한마디의 말. 잡념을 물리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은 남의 입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올 때 더 강력하다. 말이나 깨달음이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정확성이고 말이나 깨달음이나
그 시작과 끝은 각자의 내면에 있다.